일제 식민사학을 청산하고 왜곡된 한민족의 역사 정립을 위해 민족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전국 순회 바른역사 콘서트 대전편에 함께해 주신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무국장 이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은 반드시 정의대로 돌아간다는 뜻의 사필귀정. 사필귀정의 사자를 역사 사자로 바꾸면 역사는 반드시 정의대로 바르게 돌아간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번 바른 역사 콘서트의 무대가 대전인 만큼 앞으로 대전 시민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 역사 강복 운동에 뜨겁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하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죠. 정말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설명할 정의를 해보자 그랬는데 이분 말씀은 아직까지 정의하기 이르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이 최적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 역사상 평균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성장과 복지가 순환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선순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하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죠. 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활용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국가의 자부심, 그 바탕에 있는 것이 역사적 정체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다 얘기 들어보셨죠? 자, 지금 다들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었다. 또 2차는 뭐죠? 전기혁명이다. 3차는 인터넷혁명. 그리고 4차는 바로 인공지능에 의한 혁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해하면 전체를 보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1년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다들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정의를 해보자 하고 정리한 것이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의 변화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보스 포럼의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 의장님하고 저하고 몇 달 전에 KBS 1TV 명경만리에서 1시간 대담을 하면서 그거 우리 새롭게 정의를 하자, 기존의 정의하고는 다른 정말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설명할 정의를 해보자 그랬는데 이분 말씀은 아직까지 정의하기 이르답니다. 세계를 이끄는 다보스 포럼 의장의 정의가 아직은 이르다면 우리에게 그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문제일까요? 기회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의하고 나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이게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사물 인터넷,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 어떤 사람들은 빅데이터. 그렇지만 이렇게 기술로 보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코끼리 다리 만지기 비슷한 거다. 그럼 전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전체를 보려면 세상, 두 개의 세상에 융합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개의 세상은 뭐냐?
1, 2차 산업혁명이 만든 우리의 현실 세상, 오프라인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만든 온라인의 세상, 두 개의 세상이 융합을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기술이 디지털화 기술, 아날로그화 기술이 등장하고 이 단계에서 거대한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거대한 기업의 이름이 뭐냐? 바로 유니콘이라는 기업들입니다. 자, 유니콘. 뿔이 하나 있는 동물이죠. 자, 뿔이 하나 있는 동물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 벤처업계에서는 1조 넘는 창업 기업들을 유니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우리 1조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예. 1조가 넘는 기업들이 얼마나 등장하고 있는가 보면은 2010년까지는 1년에 한 개쯤 등장했어요. 이게 2011년도부터는 분기에 하나, 2014년도부터는 한 달에 하나, 작년에는 일주일에 하나씩 등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들 기업의 특징은 뭔가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들은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사업을 해요. 그래서 현실 세계, 시간, 공간, 인간, 천지인이죠. 천지인을 가상 세계로 옮겨서 이것을 통해서 현실을 최적화한다. 여기 여성분들이 계시지만 여성분들은 셀카를 찍습니다. 찍고 인터넷에 올리죠. 그냥 올리나요? 뽀샵을 해서 올립니다. 예, 현실의 세계에 나를 갑자기 나이 10살 낮추는 거 불가능하지만은 우리 가상 세계에서는 클릭 한 번이면 가능해지죠.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내비게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서 제가 여기 올 때 내비게이터를 찍으면은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줍니다. 최적의 경로를 알려줘요. 안 가본 길을 어떻게 알려주죠?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니까 그 결과 제가 안 가고도 알 수 있는데 이런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국가 전체로 5조의 가치를 줄인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왜 내비게이터만 할까요? 공장 가능하죠? 여행 가능하죠? 우리 생활 곳곳에서 가능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실과 가상을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기 위해서 내비게이터는 현실의 제 차의 위치를 파악하고 지도를 디지털로 만들고 그래서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시켜서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만듭니다. 이거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했더니 너 몇 시에 도착하고 어느 길로 가는 게 제일 좋아 하는 최적화를 만들어내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이 최적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중장비 회사 캐터필러는 중장비를 그냥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비의 출고 이후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것을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분석을 했더니 고장나기 전에 고칠 수 있더라. 아마존은 저 아주머니 데이터를 다 받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내일쯤 기저귀를 주문할 것 같아. 가장 가까운 위치에 배송을 해놓으니까 즉각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일들을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최적화하는 이것이 바로 글로벌 유니콘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러한 일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이 세상에 일자리 절반이 바뀌게 되고 국가 전체의 GDP는 10년 안에 4배 정도로 증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이 늦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 어떤가 놓고 보면은 한국은 경제적 문제, 남북 문제, 그리고 외교, 사회 모든 문제에 걸쳐서 우리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죠. 자, 한국의 문제를 보면은 이 전 세계 가장 못 살던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인류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놀라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고성장 국가가 아니죠. 저성장 국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난 20년 사이에 양극화가 굉장히 확대가 돼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확대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일으킨 두 세력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그들이 국가 발전에도 기여했지만 기득권화되면서 양극화가 초래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 10%의 소득이 지난 20년 사이에 80% 증가할 때 우리 하위 90%는 12%가 감소합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죠.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어 있고 그리고 기업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할 것이냐? 과거 대한민국은 돈 벌어보자. 어떻게? 선진국 따라가서. 그래서 대기업이 앞장서고 중소기업이 뒤에 갑니다. 이 방식으로 우리는 조선 반도체 세계 1위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조선산업과 반도체 산업에서 어떻게 1등하게 됐는지 잘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국이 조선 반도라서 무조건 1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대한민국은 남들을 열심히 따라잡아서 세계적인 국가,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가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건 뭐예요? 남들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남들을 따라가고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남들을 따라갑니다. 이런 방식 하에서 대한민국은 역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남들을 쫓아가는 데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을 쳐다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방식의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가 앞으로 스스로 나가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왜 대한민국이 지금 다시 역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이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야 됩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바탕은 우리의 역사의식이죠. 이래서 우리는 창조와 협력의 이런 새로운 교육 체계와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개방협력, 신뢰순환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되죠. 이것을 우리가 추격에서 탈추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할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추격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모범을 세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죠. 근데 탈추격에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새로운 모범을 세워야 됩니다. 거대한 도전이죠. 문제는 이 도전에 필요한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뭐든지 빨리 해요. 우리는 밥도 빨리 먹죠. 뭐든지 빨리 하는데 그중 하나가 늙는 것도 빨리 늙습니다. 프랑스가 고령화에서 초고령 국가 진입까지 155년이 걸립니다. 대한민국 불과 26년 만에 고령화에서 초고령화. 앞으로 10년 후면은 대한민국 인구의 65%가 65세가 넘는 초고령화 국가에 들어갑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 되죠. 자, 그 이후에 과연 대한민국이 국가 혁신의 기회가 있을 것이냐?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가 우리는 10년 후에 초고령 국가에 진입합니다. 10년 후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경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10년 안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과연 미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능력, 바로 우리의 역사 정체성이 되죠. 이런 추격 경제에서 탈추격에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 이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첫 번째, 제도의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국가가 이제는 닫힌 국가가 아니고 열린 국가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가 국가가 남들을 선도할 수 있는 선도 전략을 가져야 되죠. 이 세 가지 문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지 서비스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린 제조 강국이지만 서비스 강국은 아니에요. 근데 제조업하고 서비스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제조업은 국가 내에 갈등 구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반대하는 분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 융합기술, 원격의료, 인터넷 제도 이런 것들은 제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술이 번 것을 늘상 제도가 까먹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가를 하고 있는 IBRD나 OECD나 이런 데 평가기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보면은 기술 경쟁력 10위권, 그 중에서 IT는 3위권. 그런데 우리의 경쟁력을 깔아먹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제도의 경쟁력입니다. 제도의 경쟁력은 우리가 90위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90위권의 제도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기가 너무나 어렵죠. 또 하나 우리가 문제를 보면 열린 국가로 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 전 세계 탑5에 들어있는 분야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야들이 가운데 분야가 있고 전 세계 바텀5, OECD 경쟁력 순위 바텀5에 들어가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바텀5에 있는 분야를 끌어올리면 되죠. 어떻게 끌어올려요? 여기 의료, 법률, 행정, 금융, 교육 요 5대 분야가 OECD에서 평가되는 국가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원동력들입니다. 이들을 B학점이나 A학점으로 끌어올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입니다.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자, 앞으로 하고 싶은 분야가 요 안에 들어있죠? 맞죠?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분야는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분야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우수 인력이 몰려가는 분야가 예외 없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바로 이 문제가 닫혀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닫힌 분야를 개방하느냐 문제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죠. 자, 세 번째 문제는 우리는 외교 문제에서 늘상 강대국 추종을 했습니다. 근데 강대국 추종 가지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편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 앵글로삭슨, 중국, 유태인, 이슬람, 라틴 슬라브 수많은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알게 모르게 깔려 있습니다. 제가 에이펙 대표로 제가 3년 일을 해봤는데 늘상 가보면 끼리끼리 뭉쳐요. 근데 그 끼리끼리 중에 우리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남이 갈 나라들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외로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진국 진입 시기에 우리 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유라시안 네트워크이죠. 자,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이제는 닫힌 국가, 한반도 남쪽에 있는 국가가 아니라 통일 남북을 넘어서 전 세계 720만의 해외 동포를 넘어서 그리고 전 세계의 글로벌 한민족을 넘어서 대유라시안 네트워크로 나가보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표에 있는 국가들을 묶어서 이들을 상호 연결시켜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자, 이들을 세계 미래 비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류 역사를 새롭게 보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지방 역사로 바라봤어요. 이것을 교류의 역사로 보자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가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왜 중국 통일과 중동의 패전은 각각 신나라와 아시리아가 됐는가? 왜 신라의 고분에서 일본의 고분에서 같은 시대에 로만 글라스가 수천 점이 발굴되는가? 이런 것들은 뭐냐? 기존의 지역 중심의 역사 가지고는 설명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교류 중심의 역사로 봐야 되는데 교류의 핵심은 뭐냐? 실크로드죠. 이 실크로드를 장악한 것이 노마드들입니다. 자, 이게 실크로드죠. 실크로드는 크게 봐서 동서 세 개의 교역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초원을 가로지르는 초원의 길,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는 대상의 길, 세 번째 바다의 길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주선 중에서 가장 왕행이 쉬운 경로는 이 초원의 길이죠. 기본적으로 초원의 길이 동서교역의 중심 교역로입니다. 그 끝은 어디냐? 도달하게 되면 북경에 도달하게 되어 있죠. 초원의 길이 기후적인 문제로 풀이 안 자라게 되면 말이 달릴 수 없으니까
길이 막힙니다. 그러면 남쪽 좀 더 따뜻한 쪽에 사막의 길,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이 길을 개척하게 되죠. 그 길의 끝이 장안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의 중심지가 북경과 장안인가? 중국은 더 오랜 기간 동안 북경이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길이 양주에 도착하게 되죠. 남북을 가로지르는 또 길들은 5개의 길이 있습니다. 말을 교역한 마영로, 라마교가 퍼진 라마로, 불교가 퍼진 불타로, 메소포타미아로 호박로가 있죠. 이러한 실크로드를 바탕으로 우리가 던질 중요한 질문이 뭐냐 그러면은 그 17세기 4대 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이 4대 제국의 공통점이 어떤 국가들이냐? 여기 있죠.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리고 여기 무굴 제국, 청 제국,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17세기면은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한 지 100년 또 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아마 유럽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거야. 17세기 4대 제국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청나라였고 나머지 세계 국가의 부는 비슷하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평입니다. 이 시기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을 포함한 유럽과 이 3대 제국의 전투에서 거의 대부분 우위에 섰던 것은 3대 제국들이죠. 그런데 이 3대 제국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신성 로마 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몽골리안 제국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마드 제국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는 것지만 오스만 투르크는 돌고리죠. 우리하고 이웃 사촌입니다. 스스로 칸 카르데시 피를 나눌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청제국은 그들 스스로가 우리를 부모의 나라로 여기고 있죠. 아마 신백강 원장님이 오시면 또 얘기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무굴은 말 그 자체가 몽골 제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17세기 세계 4대 제국 중에서 중요한 3대 제국이 다 노마드 제국들인가? 그것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이건 너무나 우리가 쉬운 질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역사책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바로 나타나는 건 뭐냐 그러면은 10세기 이후의 중국 역사의 대부분은 노마드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송나라는 60년 만에 내려갔기 때문에 명나라 하나를 제외하고는 노마드 국가가 아닌 데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가 인도 역사를 갖다 놓고 누구든지 인도사를 갖다 놓고 한번 보세요. 인도사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여기서 로지 왕조 하나를 빼놓고는 전부 다 노마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현지에 가서 로지 왕조의 창업자인 이삭칸의 무덤을 가보고 확인하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들도 역시 노마드 알타이 국가들입니다. 중동은 말할 것도 없이 100% 10세기 이후에 알타이 노마드 국가들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들의 강점이란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가 군사력입니다. 이 당시 군사력의 핵심은 군대의 숫자가 아니고 말의 숫자입니다. 그거는 인도사나 중국의 수많은 사가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은 우리가 북한과 남한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농업국가와 상업국가의 경제력은 현격한 차이를 갖고 오게 되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세금의 문제입니다. 이 교역세가 토지세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농민들은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가 뭐냐면 무역제국을 만드는 알타이 노마드 국가들의 일반적인 일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 제국의 가장 큰 3대 업적은 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참 시스템뿐만 아니라 화폐제도 지표를 안 받으면 목을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 소비지의 단일 세대, 수많은 통행사를 없애고 단일 세제를 만든 것, 이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경제 르네상스가 촉발되게 되죠. 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이 유럽의 르네상스가 발생하고 이것이 절대로 십자군 운동하고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노마드 제국의 시대가 끝이 나죠. 그래서 몽골 제국이 붕괴하고 그냥 몽골 제국이 거대한 원명 교체기에 거대한 전투는 없습니다. 그냥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교역로가 무너지니까 수입이 무너져서 붕괴하죠. 그리고 이 교역로가 무너지면서 명이 등장하는데
명이 등장하면서 쇄국 정책을 펴게 되는데 중국이야 괜찮아요. 유럽의 귀족들이 설탕도 먹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비단도 먹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폭등이 되죠. 이 폭등된 기회를 잡은 것이 아시다시피 제일 왼쪽에 있는 가장 후진 국가 포르투갈이 이슬람 상인의 도움을 받아서 동방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덜란드가 주식회사와 항해혁명을 일으키면서 대단한 바다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한 청제국과 더불어서 육상, 해양, 동시 공존 시대가 열리죠. 그리고 18세기에 경제력이 역전되게 됩니다. 우리는 사마르칸트 부하라는 정말 지금으로 놓고 따지는 싱가포르, 홍콩에 해당되는 거대한 도시들의 역사를 잊어먹었습니다. 우리는 실크로드 붕괴로 해서 유라시안 네트워크가 소멸되어 있죠. 이들이 바로 그들이 이룩한 거대한 국가들이고 우리는 그 플루타크 영웅전은 배우고 있지만은 이 몽골리안 노마드의 영웅전은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것을 이북으로 몽골리안 영웅 스토리를 웹툰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여기 거대한 도시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아름답고 거대한 도시들이죠. 우리가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 세계 역사는 지배하는 자에서 쓰여지는데 지금까지는 지역 중심의 역사가 이제는 교류 중심의 역사로 가야 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과연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냐.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 몽골리아 노마드를 봤을 때 과거 청제국, 금제국을 일으켰던 여진,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일으켰던 터키, 그리고 몽골의 세국보다 한국이 저력이 적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미래로 가는 그림이 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 너희 집안에 옛날에 삼정성 6판서는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별 볼일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미래의 그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쭉 놓고 보면은 역사를 이끈 세력들이 뭘 이끌어갔느냐? 네트워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네트워크의 발전사를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크로드의 오프라인 네트워크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양철도, 자동차,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새롭게 등장하는 모바일 네트워크가 이 모든 네트워크의 합보다 더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평범한 저한테 모바일 네트워크가 붙으면 뭐가 되느냐? 제가 슈퍼맨이 됩니다. 과거 기준의 슈퍼맨이 뭐예요? 백과사전에 있는 거 다 알면 천재라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뭐든지 물어보세요. 백과사전에 있는 거 제가 1분 안에 답을 해드릴게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죠? 예. 왜?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젠 누구나 천재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슈퍼맨이 되고 있고 누구나 원격 투시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인간은 개미가 집단 생명으로 진화하듯이 이러한 스마트 네트워크에 의해서 집단 생명화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호모 모빌리언스라는 새로운 인류로 진화하고 있다는 책을 제가 쓴 바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호모 모빌리언스로 진화에 대해서 자크 아탈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는 이제 2만 년간의 정착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디지털 장비로 무장한 채 도시와 세계를 떠도는 디지털 노마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유목품명은 인터넷 네트워크이다.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노마드는 실크로드 시대를 제패했는데 실크로드가 쇠퇴하면서 알타이 노마드가 쇠퇴했고 디지털 실크로드가 등장하면서 다시 디지털 노마드 시대를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놀랍게도 굉장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과거 17세기까지 세계를 제패했던 알타이 노마드가 디지털 실크로드를 맞아서 다시 미래로 가기 위한 미래 글로벌 리더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이 지금 단군일에 제일 잘 살고 있다. 정말 그러냐? 그래서 제가 공돌이니까 공돌이답게 실제 검증을 쭉 해봤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 역사상 평균 수준이라는 겁니다. 네, 평균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평균 수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역사 패턴을 봅니다. 한국은 열린 사이클과 폐쇄 사이클, 두 개의 사이클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열린 사이클로 갔을 때는 세계 탑10 안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폐쇄 사이클에 들어가면 바텀 5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두 개의 사이클을 대표하는 국가가 여기 있는 백제신라 고려고 여기 있는 조선이죠. 이걸 이어받은 게 북한이고 대한민국입니다. 우린 열린 상업국가로 갔을 때 대한민국은 항상 번성의 길을 갖고 닫힌 농업국가로 갔을 때 대한민국은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자, 열린 국가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노마드는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요? 천문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무진 50년의 오성치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천문학적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정도 천문학적 지식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10,000원짜리 뒤편에 있는 요 별자리는 다 아시나요? 대부분 모르십니다. 알아요? 요 별자리가 있는 거 아세요? 모르죠? 앞에 세종대왕님 있는 건 알아요. 그건 세종대왕을 우리가 좋아하니까. 예. 뒤에 이 별자리가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죠. 여기 있는 게 혼천입니다. 여기 보현산 천문대인데 이건 없어도 되는 건데 왜 있는지 모르겠고. 예. 자, 이래서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여기에 권근이 발문을 하죠. 1402년도에 권근이 발문을 하면서 이 별자리는 원래 고구려의 별자리인데 귀인이 이태적에 갖다 바쳤고, 그런데 과거의 별자리와 가운데 부분은 달라서 이 부분은 수정을 했다. 가운데 별자리는 15세기 북위 37도의 별자리, 바깥쪽은 북위 39도 기원 전후의 별자리입니다. 그 이후에 이거하고 거의 견줄 수 있는, 이것이 기원 전후인데 이거와 견줄 수 있는 별자리가 나타난 건 남송의 순우도가 1247년. 이 별자리는 굉장히 여기에 비해서 밝기도 나타나지 않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우리가 천문도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이동에 대한 강력한 니즈가 없으면 별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수많은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노마드 문명이 발생한 과정들을 볼 수가 있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 홍산 문명이 기원전 7000년에 시작하면서 쭉 발전해 나옵니다. 특히 기원전 4000년, 지금부터 6000년 전에 홍산 문화는 우리 배달국 역사와 같이 하고 있고, 기원전 2400년 하가점 하층 문화는 우리 고조선의 문명과 시간적 위치를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출토 유물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놓고 보면은 DNA 분포를 보면은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북쪽, 북방과 남방, 그리고 신화의 분포를 보더라도 여기가 남방 신화, 난생 신화, 천손 신화가 만나는 지역이 바로 이 만주를 포함한 우리 한반도 일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연구하신 조영진 박사님의 연구 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최초로 남북의 인종이 혼합돼서 새로운 하나의 인종을 형성한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홍산 일대라는 거죠. 제가 홍산 가서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요 적봉 오한기 지역의 사진인데, 이 흑룡한 문화 8000년 전, 홍산 6000년 전 오면서 배달국 시대에 해당되는 홍산 문화 시대에 굉장히 많은 마을들이 등장합니다. 이 마을들이 작은 마을들이 아닙니다. 여기 수천 개의 마을들이 등장하죠. 소화연 시대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마을이 줄고 다시 하가점 하층 우리 고조선 문화 시대에 어마어마한 마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가점 상층 문화로 가면 다시 마을들이 줄어들게 되죠. 이 일대 문화 분포를 놓고 보면은 전체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문화적 정통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 옥기 문화의 분포는 아주 대표적인 거죠. 이 똑같은 시기에 우리 문암리에 옥기가 나타나게 되고, 이건 중도에서 나타난 겁니다. 춘천 중도 유적에서. 이건 평창. 같은 시기에 동일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노마드의 그다음 백제죠.
이 백제가 찰납 친파 그리고 스리랑카 이런 데하고 다 교육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 유물이 이 바둑판이죠. 그래서 목화자단 기국 요것을 보면은 이 바둑판의 나무는 스리랑카산 자단, 그리고 상아는 인도산 상아,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들은 낙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교육을 하지 않는 국가가 만들 수 없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일본 친구들이 한 얘기는 이거죠. 그거는 중국이 만든 바둑판을 우리 백제가 받아서 일본으로 다시 보낸 것이다. 근데 보면은 여기 있는 바둑판의 점들이 순장 바둑판,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의 고유 바둑판이죠. 이러한 우리가 세계적인 물건인 금동 대학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국제적인 교육을 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거죠. 그걸 이어받은 것이 신라입니다. 자, 신라 시대 대표적인 일본의 왕사 천태종 2대 종정이죠. 옌린이 구당수들 하고 쓴 7년간의 옌린 일기, 한국에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그 일기 전체를 보면은 심지어는 중국 내륙 지역의 상권도 신라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권 장악, 무역로의 장악이란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죠. 이러한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란 것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대룡원에서 게리모 14호 고분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요 황금 보검이 똑같은 형태의 보검들이 카자흐스탄, 크림반도, 이탈리아에서 발견되는데 이것이 어디서 만들어진 것이냐? 훈제국의 시대의 오색이 그 지역에서 만들어졌고 보석은 글로벌 소식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국가를 계속 이어받은 게 고려죠. 고려는 군사 강국인 동시에 무역 강국입니다. 우리는 베네치아가 만든 복식부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베네치아보다 200년 먼저 우리 고려가 복식부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송도 사계치부가 그 200년 앞선 복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산업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방대한 외상거래와 재고자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대한 외상거래와 재고자산이 없는 국가가 이런 복식부기 체제를 개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 방네의 외국인들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죠. 이 칠정산 내편을 비롯해 가지고 그래서 이 노마드에 관계된 온갖 문화와 역사를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과거가 갖고 있는 이러한 역사적 힘을 갖고 있고 그러한 역사적 힘들을 모아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미래의 그림들이 바로 뭔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알타이 노마드의 네트워크를 묶어가는 일들이란 겁니다. 핀란드와는 모바일 협력국으로서, 터키하고는 우리가 중동의 우리 협력국가로서, 남미의 교두보로 우리가 페루, 그리고 멕시코, 중미의 교두보로 멕시코, 아세안의 교두보로 베트남, 인도의 교두보 네팔, 그리고 동유럽의 교두보 헝가리, 이들과 우리가 상호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이것이 폐쇄적인 네트워크가 아니고 개방 네트워크입니다. 이 개방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개발시대 강대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끌기 위해서는 전체를 이끌어가는 인문학적 뒷받침을 해갈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에 정말 소중한 것은 뭐냐? 선순환 철학입니다. 모든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혁명은 산업혁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경제사회혁명인 동시에 인문학의 혁명이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을 새롭게 반영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게 오면은 말이야, 잘 사는 사람은 무지하게 잘 살게 된다는데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진대. 이런 문제들을 안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성장과 복지가 순환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선순환입니다. 이 선순환을 이끌어가는 게 뭐냐? 천지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우리의 정신이죠. 바로 이 여기서는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 이익, 가치 창출과 분배, 이와 같이 서로 상충되는 가치들이 태극순환과 같이 순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의 이 세상은 최초의 무극의 혼돈에서 양극의 대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대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좌익과 우익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립을 넘어서 이것이 원효대사가 말한 묘합의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됩니다. 모든 생명의 탄생 모습은 태극의 모습을 가집니다. 올챙이의 모습이 태극의 모습이고 태아의 모습이 태극의 모습이에요. 콩나물이 새롭게 탄생할 때 모습도 태극의 모습입니다. 태극은 상충되는 상극의 가치가 순환 과정을 통해서 상생으로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생명의 기본 현상이죠. 지금 제가 마칠 시간이 됐죠. 감사합니다.